자, 이 상업입지론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중심지 형성 조건이라는 게 있죠. 자, 그것을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재화의 도달 거리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최소 요구치라는 단어가 있죠. 그 의미를 이제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크리스탈러 이론하고요. 몇 가지 이제 이론이 있는데,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에서 그 최소 요구치라는 용어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최소 요구치는 어떤 점포가 있으면 그 점포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고객은 이 점포를 이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매상이 어느 정도는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최소한의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가 최소 요구치예요. 근데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가 도달한다, 이거는 이 주변의 고객들이 이 중심지에 와서 재화를 구매해서 가는 거죠. 재화를 구매해서 가니까 그 재화가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은 이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예요.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어때야 돼요? 이게 더 커야 되겠죠. 그래야만 중심지가 성립하는 겁니다. 중심지 성립 조건에. 자, 그 얘기 하고요. 그 위에 제 내용들에 보시면은 중심지 수는 저차원 중심지에서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적어지고, 또 중심지 간 거리는 어떠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거기에서는 이걸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세요. 거기서는 피라미드 구조. 숫자는 어떻습니까? 저차원 중심지에서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숫자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대형 할인 매장. 여기는 뭐 동네 좀 큰 슈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그 지역 범위에 편의점은 숫자가 많죠. 근데 동네 큰 슈퍼는 좀 줄어들 거고요. 대형 할인점은 더 줄어들 거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간 거리는 어때요? 고차원 중심지와 고차원 중심지 간 거리는 멀어지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리고 취급하는 품목수는 다양해지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2번, 3번이 중요하고요. 4번은 삭제해도 돼요. 4, 5, 6번은 삭제해도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공업입지론에서도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은 삭제해도 되고요. 2번은 참고로 보는 거고요. 1번이 중요합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부터 보겠습니다.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따온 이론입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들어보셨죠? 만유 인력 법칙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거요. 그거는 다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그렇습니까? 근데 그 어떻게 그걸 생각했다고 하죠? 뉴턴이? 그 대부분의 사람은 사과가 떨어졌다.
암발병률이 높아요. 예? 학회에 보고된 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예. 근데 기사에 나오는 거 뭐예요?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실제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한 건 아니죠,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한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에 암 발병자가 많다는 사실이 유추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는 그게 미루어 의심하는 거죠, 의심.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다른 충족 조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부의 외부 효과의 경우 그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심증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것밖에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폐암, 후두암 이런 게 꼭 이 시멘트 공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멘트 가루 때문에 그 오염된 공기 때문에만 그러냐? 담배를 피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이유도 있으니까. 근데 그 주변 지역에 후두암 발병률이 높아요. 그럼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학적 어떤 입증 자료가 없으니까 청구를 못 하는 거죠. 계속 배상 안 하고 계속 소송 중이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것이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G 같은 경우에 전자파를 쐈을 때 이 정자의 활발한 정도가 달라요. 전자파를 쏘면.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애한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말을 잘 들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인데 들고 요걸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까먹고 야, 그 왜 좀 주머니에 넣어 그러면 자기 아기씨 죽는데요. 자기 아기씨 죽는다고 안 집어넣어요. 들고 다녀. 아무튼 그런 전자파도 요 원리예요. 전자파도 요 원리. 그래서 이 물리적인 어떤 현상에는 이게 다 똑같이 적용되나 봐요. 이게. 아무튼 이게 소매인력 법칙에서 갖는 의미는 사람들이 구매 행위를 하러 갈 때 뭐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요? 거리, 접근성. 근데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매할 때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사실 대단한 사람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람 굉장히 우습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만유인력 법칙을 그대로 갖다 베껴 쓴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또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튼 자 저런데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공식이 있죠. 공식에 이상한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 몰라도 돼요. 삭제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밑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도 공식 있죠. 삭제도 돼요. 다음에 그 맨 밑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도 또 맨 밑에 또 공식 있죠. 그 삭제해도 됩니다. 공식 여기 있는 건 다 삭제해도 돼요. 다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라고 크기입니다.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공식 전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 의미는 어떤 두 중심지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고객에 대하여 그 중심지, 얘네들의 중심지가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런 의미고요. 다음에 여기 경계가 있다면 경계는 한 가운데보다는 어느 쪽에 가까이 있을까요? 얘의 상권이 더 크겠죠. 얘의 상권이 더 작겠죠. 그럼 경계는 작은 도시 가까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상권이 크게 형성될 거고요. 얘는 상권이 작게 형성될 거고요. 그런 얘기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이제 요 경계 지점을 찾는 공식입니다. 그게 경계 지점을 찾는 공식인데 그 공식 몰라도 경계 지점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식을 외우는 게 별 문제가 없으면 외우십시오. 공식 외우는 거를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공식 몰라도 푸는 데는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허프의 확률 모형은 지금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허프의 확률 모형. 이거는 이제 이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인데 지금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하면은 자 이걸 다시 보시면은 이 레일리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랬죠. 근데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은 우주 전체 사이에 지구와 달, 지구와 수성 이 우주 전체 사이에 저항 물질이 있나요, 없나요? 우주 전체 저항 물질이 없죠. 이 공기 같은 저항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힘을 탁 주면은 쭉 지속되죠, 이게. 이 사이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중심지와 이 중심지 사이에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C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비포장이에요. 이쪽으로는 포장도로일 수도 있죠. 자, 이러면 이 비포장도로 쪽으로는 잘 안 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거리 그렇게 따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는 비포장이라는 어떤 마찰 요인이 있어요. 마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래서 허프라는 사람은 이런 장애 요인도 고려했어요. 그래서 요 숫자 있죠, 요거. 이걸 마찰 계수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걸 3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쪽은 2 그대로 적용하고 제곱. 여기는 그냥 거리의 제곱하는데 이쪽은 거리의 세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당기는 힘이 훨씬 약해지겠죠. 분모가 훨씬 숫자가 커지니까. 그런 걸 고려한 사람이 허프예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현실적인 장애를 고려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찰 계수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그냥 그대로 제곱이라고 할 때는 이 거리의 자리에 시간거리라는 말을 써요. 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제곱을 그대로 둘 때는 마찰 계수를 그대로 둘 때는 이거를 시간거리라고 사용해버려요.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거리를 쓰든가 또는 마찰 계수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지금 이 이론을 더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허프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과 이제 레일리하고의 차이점은 자, 요 노란 글씨 썼다는 이런 점 하고요. 이거 말고도 이 허프라는 사람은 미시적 분석을 했어요. 이 미시적 분석이라는 얘기는 의사결정 주체를 관찰하는 주체별 관찰. 이 의사결정 주체별 관찰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자, 여기 이제 중심지가 있잖아요. 이 중심지가 있으면 이 중심지 주변의 고객들, 이 중심지 주변의 고객들을 중심지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주로 본 거예요? 이 중심지 위주로 본 중심지. 중심지가 어느 정도까지 고객들을 끌어당기느냐, 이 중심지를 봤는데 허프라는 사람은 자, 여기가 중심지가 있고 여기가 중심지가 있어요. 어떤 고객이 여기 있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누구를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쪽 점포로 갈까요? 저쪽 점포로 갈까요? 이렇게 따진 사람이 허프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시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거시적 분석이에요. 이 중심지가 어느 정도까지 고객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이건 거시적 분석. 숲을 보는 관점이고요. 이거는 나무를 보는 관점. 이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미시적 분석이라는 점. 또 하나는 이 레일리는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고려를 했어요. 근데 허프는 여러 중심지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여기 당기는 힘을 계산할 수 있어요. 당기는 힘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계산해요. 거리의 제곱이나 또 마찰 계수에서 힘을 계산했어요. 이게 30이고 이게 예를 들어 이게 20이고 이게 당기는 힘이 여기가 이제 30이에요. 이게 30.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가서 이쪽으로 갈 확률이 60%, 이쪽으로 갈 확률이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기는 힘이 30이고 당기는 힘이 20이면 총 50에 당기는 힘에 이쪽이 30이고 60이니까. 근데 강력한 경쟁 점포가 하나 생겼어요. 얘가 당기는 힘 보니까 50이에요.
이제 시장 판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전체 당기는 힘이 100이죠. 전체 당기는 힘이 100인데 이쪽에 50 당기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 50%, 이쪽으로 갈 확률 30%, 이쪽으로 갈 확률 20%. 이렇게 여러 중심지의 경우에도 적용했어요. 이 사람은. 다수 중심지. 그게 차이점이에요.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도 적용.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허프라는 사람이 발전시킨 내용이에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조금 더 이제 이론적으로 좀 더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레일리의 소미인력 법칙보다는. 자, 나머지 내용들은 뭐 별로 뭐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넬슨부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그다음에 공업 입지론에서는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인데, 요번엔 이제 공업 입지잖아요. 공업 입지. 공장을 어디에 짓는 게 좋으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버라는 사람은 최소 비용 이론 해서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 소리예요, 이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비용이죠.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비용.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 하면은 수송비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비용 항목에. 그다음에 임금이라는 항목도 있고요. 비용 항목은 아니지만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항목으로서 집정력이 있어요. 집정력.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한 그런 경우에는 한데 모여 있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해 줄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봤어요. 베버라는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한 항목이 바로 수송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최소 비용 할 때는 바로 이 수송비.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수송비에는 원료 수송비도 있고, 뭐도 있고요? 제품 수송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의 합이 최소가 돼야 되겠죠.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는데 그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업종에 따라서 어떤 공장에 따라서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 시멘트는 석회석을 이용하는데 석회석을 채취하다 보면은 불순물인 돌 같은 걸 또 섞여 들어와요. 그런 돌 같은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근데 공장을 원료 산지는 여기인데 공장을 시장 근처에 지으면 원료를 여기까지 싣고 와야 돼요. 근데 돌 같은 거는 버려야 돼요. 쓸데없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버릴 폐기물이 많은 그런 경우에는 공장을 어디 짓는 게 좋아요? 원료 산지 근처에다가 바로 공장을 짓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료 지향 입지라 그래요. 원료 지향 입지. 그래서 지금 시멘트 공장은 다들 어디 있습니까? 그 석회석 많이 나는 저기 제천, 단양 있죠, 단양. 또는 저기 영월, 쌍용이라는데, 그리고 동해인가 거기도 있고요. 삼척인가 거기. 그런데 석회석이 많이 나는 지역,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 이제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종이 있어요. 원료 상태에서는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데요.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특히 물을 많이 사용할 때요.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원료죠. 맥주 공장, 청량 음료 공장, 이런 것들은 시장 근처에 공장을 만드는 게 좋아요.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먼 곳에다, 시장에서 먼 곳에다 생산을 하면은 수송해와야 되는, 제품을 수송해야 되는 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경우에는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입지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는 이제 입지 자유형이 있어요. 입지 자유. 그러니까 제품 수송비나 원료 수송비가 같을 때, 그럴 때는 뭐 저기 생산하나 여기 생산하나 별 차이가 없고요. 또 경우에 따라 이럴 수가 있겠죠. 수송비를 수송비가 좀 증가할 수가 있어요. 수송비가 좀 증가할 수 있는데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요게 조금 늘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수성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이 뭔가 하면은 그 섬유산업, 신발산업 이런 것들은 지금 인건비를 좀 절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를 절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은 노동지향입지라고, 노동지향입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그 섬유공장, 신발공장이 처음에는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동남아로 갔죠. 그게 다 이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 건 이제 노동지향입지. 또는 경우에 따라 이게 중요한 요인이 될 때는 집적지향입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입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석유화학공업,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납품 회사들은 어디 있는 게 좋아요? 그 자동차 회사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집적지향. 이런 내용들이 그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은 참고로 더 보는 거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아예 삭제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남아있는 게 이제 도시 성장 구조론 하고요. 도시 내부 구조 이론. 그다음에 지대론인데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거기 여러 가지가 있죠. 동시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그리고 유상도시 이론, 다차원 이론, 3지대 구조론. 자, 거기에서는 위에 세 가지 동선다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동선다. 그게 이론이 등장한 순서입니다. 동심원 이론은 약 100년 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다핵심 이론은 1940년대에 나왔어요. 그 사이에 선형 이론이 나왔고요.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동심원 이론은 그 시카고시, 100여 년 전에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도시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똑같은 원, 동심원이죠. 중심이 똑같은 원, 동심원 형태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도시 내부 구조 이론과 관련된 최초의 이론입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어요. 좀 이론적으로 좀 문제는 많죠. 너무 단순화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런 데 거의 없죠. 근데 요거 제일 안쪽하고요. 순서를 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이게 여기가 제일 안쪽이 중심 업무지구고요. 중심 업무지구. CBD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의지대. 그 다음에 저소득 주거지대. 중상층 또는 고소득 주거지대라 할 수 있어요. 그냥 주거지대라고도 하는데 이제 대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통근자지대. 자, 이런 식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심원 이론인데요. 근데 이게 너무 단순화됐죠. 너무 단순화돼서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 이론이에요. 이 선형 이론은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다른 도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교통축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축이 있으면, 교통망이 있으면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이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더 성장하는 게 보통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골 가더라도 시골길 이제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국도변, 그 국도변으로 조금 더 이렇게 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부채.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원이 변형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통축을 강조한 이론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발전은 됐죠, 이거보다. 동선다, 이렇게. 발전은 됐지만, 얘하고 얘의 공통점이 뭐예요? 핵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핵이 한 개밖에 없어요. 단핵도시예요, 단핵도시. 근데 현대 대도시는 다 어떻습니까? 다 다핵심이죠. 핵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부도심 뭐 이렇게 여러 이제 기능이 다양화된 여러 개 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대도시를 설명하기에는 다핵심 이론이 적당한 거고요. 여러 개의 핵을 형성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죠. 이 여러 개의 핵을 형성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융업종 같이 지대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도심에 자리 잡고요. 또 공장 같은 거는 지대지불 능력이 낮은 것은 좀 외곽으로 밀려나거든요. 또 어떤 업종은 그 특정 위치나 시설이 필요해서 그 주변에 하나의 핵을 만들 수 있어요.
동대문 하면은 뭐 떠오르잖아요? 동대문 하면은 의류. 동대문 하면 이제 의류와 관련되는 거죠. 그 지난번에 한번 이 TV에 보니까 그 의류와 관련된 그 부속 자재들 있잖아요. 뭐 자크라든가 단추라든가 뭐 옷, 뭐죠 이렇게 똑딱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이 만드는 그 공장들이 그 반경 한 3, 4km에 거의 다 있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 또는 동종 업종들은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저기 뭐죠? 저기 군자 아니고 장안평에 가면 저 있잖아요. 중고 자동차 하면 이제 그 부품 가게라든가 뭐 이렇게 판금하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거기 몰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종 업종들은 한데 모여 있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개의 핵을 만들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도시를 설명하기는 적당하다는 거죠. 요거는 한 10분의 3에 해당하는 이론이에요. 세 개가 10분의 3. 10년에 3번 정도 출제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것들은 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유상도시네, 뭐니, 다차원 이론이네, 이런 거는 좀 중요도가 낮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인데요. 이 지대론이 이제 마지막이죠. 이 지대론은 10분의 한 7 정도 돼, 10분의 7. 그러니까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보다는 한 2배 정도의 중요도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중요해요, 지대론이. 자,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지대론은 지대가 뭔 뜻이에요, 지대? 토지 사용 대가입니다. 지대가 토지 사용 대가. 지대론은 토지 사용 대가에 관한 이론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대론은 농경지 지대론을 원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도 200년 전 서양 얘기예요. 200년 전 유럽. 근데 우리나라 얘기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 이제 200년 전을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농경지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년 전 유럽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농경지 지대에서 그 지대 차이가 나는 거는 뻔합니다. 어떤 땅은 농사 짓는데 지주한테 많이 줘야 되고요. 어떤 땅은 조금만 줘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땅은 지대가 많고 어떤 땅은 지대가 적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비옥도. 비옥도가 다르니까. 척박한 땅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죠. 비옥한 땅은 당연히 지대가 많겠죠. 여러분들은 그 한 마지기가 몇 평으로 알고 계세요? 200평.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평에서 몇 평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초가집 동네하고 외가집 동네하고 한마디 양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르더라고요.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외가집 동네는 어딘가요? 포천이고 또? 초가집은 충남 당진. 그러면은 저기가 더 양이 많아요. 포천이. 네, 포천이. 포천이 양이 많고 당진은 양이 적을 거예요. 자, 그게 뭔 뜻인가 하면은 한 마직이라고 했을 때 넓이가 몇 평이 됐든 관계없이 한 마직이 안에 생산되는 쌀의 양은 똑같아요. 한 마직이 안에 생산되는 쌀의 양은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땅의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쌀이 몇 말 생산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쌀이 한 말 생산되는 그 양의 넓이는 똑같은 가치입니다. 거기서는 300평의 가치가 여기서는 200평의 가치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강원도 땅하고 저기 땅하고 다르죠. 이 평야지대. 물론 강원도라고 다 똑같은 강원도는 아니고 철원은 또 괜찮아요. 철원 평야가 있죠. 거기는 또. 거기는 또 비옥해요. 또 비옥하다고 하죠.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 차이가 납니다. 그건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200년 전에 차액지대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비옥도 차이가 뭐다? 이게 바로 지대가 된다는 거죠. 자,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우등지와 열등지가 있다 그래요. 우등지와 열등지 차이, 그 비옥도의 차이가 뭐가 된다고요? 지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위치지대라는 게 있어요. 위치지대. 이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위치를 강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사실은 이게 200년 전이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심원, 동선다 저게 100년 전 이론인데, 저는 늘 이게 제가 만든 교재에서는 저게 뒤로 가 있어요. 이걸 먼저 설명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적으로 이게 앞서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앞서고, 저 시대적으로 뒤서는 거예요. 저 200년 전이고, 이거는 100년 전이에요. 도시성장 구조로는. 예, 상식적으로도 농경지 지대론과 관련된 게 더 오래됐고요. 도시와 관련된 건 덜 오래됐죠. 근데 이 위치지대론에서 이미 이게 등장했어요. 위치지대론에서. 이런 동심원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튀넨이라는 사람이 여기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고 주변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산물은 이쪽으로만 수송이 돼요. 다른 데로는 수송이 안 돼요. 이쪽으로만 수송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수입도 안 해요. 수출도 안 해요. 이런 거를 고립국이라 그래요. 고립국. 이 고립국 이론에서 이런 걸 이제 폐쇄 경제라고 합니다. 수출 수입이 없어서 사방팔방 교통 조건 똑같고요. 비옥도도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치밖에 없어요. 비옥도도 똑같이 교통 조건이 똑같지. 그러면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쪽으로 수송하는 데 발생하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위치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송비 절약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송비가 절약이 되겠죠. 그만큼 지대는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튀넨이라는 사람의 이 고립국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등장한 거예요? 저기 동심원 이론이라는 도시 성장 구조 이론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제 교재에서는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걸 해요. 순서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 위치 지대론하고 이 차액 지대론이 이제 한 사람은 비옥도를 강조했고요. 한 사람은 위치를 강조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조상님들보다는 훨씬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4글자로 다 끝내버리죠. 4글자로. 한자 4글자로. 문전옥답. 이렇게. 예, 문전옥답이에요. 문 바로 앞에 비옥한 논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문 앞에. 예, 근데 얘네들은 이제 동시에 두 가지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비옥도, 한 사람은 위치, 수성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이론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대가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봐요. 이 매상고에서 이제 생산물 가치를 이제 시장에 팔면은 이제 매상고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생산물 가치예요. 생산물의 가치에서 뭐를 빼고요. 생산비를 빼고 경우에 따라 이 사람의 경우에는 수송비도 빼고 남는 게 뭐라고요? 남는 게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비옥하면 비옥할수록 생산물 가치가 더 클 거니까 지대가 더 클 거다 이런 건데, 자, 그렇다면 비옥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최열등지가 되면은 최열등지에서는 생산비 빼면은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죠. 또 제일 멀리 떨어진 이런 토지의 경우에는 수송비까지, 그 수송비가 점점 많이 발생하니까 빼면은 지대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이론은 공통점이 최열등지나 또는 한계지, 최열등지나 또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뭐다? 지대가 0이다. 자,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수식으로 빼면은. 근데 절대 지대로는 한번 찾아봤어요. 지대가 0인 토지가 있는지 조사를 다 해봤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지대가 0인 땅이 하나도 없어요. 지대가 0인 땅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모든 토지에는 다 지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만
이 생산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종잣값, 비료값, 농기구값, 그 다음에 뭐도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농민의 1년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1년 양식. 이 생산비에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 연도에 다시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1년간 먹고 살아야. 근데 그 1년간 먹을 양식 중에 일부가 지대로 간다는 거죠. 이런 땅에 주인이 그 중에 일부를 지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민이 그 다음 연도 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봄이 되면은 양식이 부족하니까 굶죠.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뺏겨먹고 초근 목피라 그러죠. 그러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자, 이게 현실일까요?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배고른 사람 한 사람 없이 그 생산비만큼의 식량을, 양식을 다 받아서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는 게 현실일까요? 어떤 게 현실이에요? 굶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굶는 상황이 되는 정도라면은 지주들이 그만큼 지대를 가져가면은 안 되는 거죠. 굶어 죽는 상황이 오면 그는 생산비만큼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더 가져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착취라고 하는 거죠. 착취.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지대를 절대지대라 그래요. 여기는 최열등지나 한 개 지에도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예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은 어디 있냐? 사유재산제.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예요? 사유재산제를 없애야 되는 거죠. 아무튼 거기도 이제 단점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게요, 굉장히 단순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성선설 있고 성악설 있죠. 성선설은 이제 사람은 본디 착하게 태어나는데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악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서 악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성악설은 사람이 본디 악하게 태어나는데 교육을 통해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화가 될 수 있다. 둘 다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둘 다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본디 악하게 태어났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의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개인은 자기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빵집도 하고 고깃집도 하고 무슨 집도 하는데 그 빵집, 고깃집 이런 집이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야, 똑같이 나눠 가져 하면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그냥 같이 나눌 것 같지만은 안 나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유재산, 이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죠. 인간의 본성은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는 이기적인데, 이기적. 자, 어쨌든, 이게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요 세 가지 지대 이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입지지대론이라고 되어 있죠. 입지지대. 위치지대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입지나 위치나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요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니까 요 세 가지 위주로 보시고요. 다음에 45쪽에 있는 그 밑에 있는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론 있죠.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론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 번쯤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입찰지대,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지금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요 세 가지 지대에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입찰지대요. 자, 요 네 가지 지대론만 공부하면 돼요. 요 입찰지대도 이 이론을 발전시킨 거예요. 이름 발전시켜서 도시토지에 적용한 이론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주로 거의 대부분은 사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에서 출제가 됩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감정평가론이죠. 맞죠? 다음 주는 감정평가론입니다.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